시댁에서 구박만 받던 며느리. 대기업 회장님이 직접 찾아와 90도로 인사를 하는데 그 이유가 제1장 며느리의 자리. 수진 씨가 처음 그 집 문턱을 넘은 건 지금으로부터 꼭 10년 전 그녀의 나이 32살이던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날이었어요. 수진 씨는 그날 하얀 원피스를 입고 두 손에는 정성껏 고른 과일 바구니를 들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설렘과 긴장을 동시에 안은 채 남자친구 준혁 씨의 부모님 댁 현관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수진 씨는 잠깐 심호흡을 했어요. 잘 보여야 해. 잘할 수 있어. 딸랑하고 초인종 소리가 나고 몇 초가 흘렀을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수진 씨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문을 연 건 준혁 씨의 어머니, 박 여사였는데 그 눈빛이 따뜻하지 않았어요. 인사를 건네는 수진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에는 처음 만나는 며느리 후보에게 보낼 법한 기대감 같은 게 전혀 없었거든요. 마치 자신이 미리 정해놓은 답이 있는데 그 답과 다른 선택지가 눈앞에 나타난 것을 보는 사람의 표정이랄까요? 어서 와요. 딱 세 글자였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수진 씨는 애써 미소를 유지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준혁 씨의 아버지 최 씨와 준혁 씨의 여동생 준이, 그리고 몇몇 친척 어른들이 앉아 계셨어요. 수진 씨는 정성껏 준비한 인사를 드렸고 가져온 과일 바구니를 두 손으로 공손하게 내밀었습니다. 준혁 씨 아버지는 형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친척 어른 중 한 분이 물었어요. 집안이 어떻게 돼요? 수진 씨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신다고. 오빠가 한 명 있는데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그 순간 공기가 달라지는 걸 수진 씨는 느꼈다고 해요. 누군가 작게 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어요. 그리고 박 여사가 아주 자연스러운 듯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우리 준혁이가 워낙 사람을 잘 못 가리는 편이라서. 말은 거기서 끊겼지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수진 씨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수진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혁 씨에게 물었어요. 어머니가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준혁 씨는 말했습니다. 그냥 원래 좀 까다로운 분이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을 수진 씨는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겠죠. 그게 10년 고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제2장 사랑이라는 이름의 용기. 사실 수진 씨가 준혁 씨를 선택한 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둘이 처음 만난 건 수진 씨가 25살, 준혁 씨가 28살이던 때였습니다. 공통 지인의 소개로 만난 자리였는데 준혁 씨는 첫 만남부터 수진 씨에게 솔직했어요. 저 사실 부모님이 좀 까다로우세요. 특히 어머니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솔직함이 오히려 수진 씨는 마음에 들었다고 해요. 준혁 씨는 성실했어요. 중견 건설회사에 다니며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었고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스타일이었어요. 수진 씨에게 늘 진심이었고 수진 씨가 힘들다 하면 밤새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은 7년을 사귀었어요. 7년 동안 수진 씨는 박 여사의 마음에 들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명절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생신 때마다 직접 고른 선물을 챙겼어요. 요리를 배워서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갔고 시댁에 갈 때마다
항상 단정하게 차려입고 갔습니다. 그러나 박 여사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노골적이 됐습니다. 수진 씨가 갖다 드린 음식에는 항상 이게 뭐야, 먹을 수 있는 거야? 라는 핀잔이 돌아왔고 수진 씨가 입고 간 옷에는 저렇게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우리 아들 못 만난 줄 알겠어라는 말이 뒤따랐습니다. 한 번은 수진 씨가 정성껏 만든 갈비찜을 들고 갔을 때 박 여사가 한 입 먹어보더니 우리 준혁이가 시집을 잘못 갔어. 요리도 이 모양이면 앞으로 어쩌려고라고 했어요.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수진 씨는 집에 돌아와서 밤새 울었다고 해요. 그래도 준혁 씨가 곁에 있었어요. 준혁 씨는 항상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좋아.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하든 나한테는 당신이 전부야. 그 말 하나를 붙잡고 수진 씨는 버텼어요. 결혼은 준혁 씨가 35이 되던 해에 이루어졌습니다. 박 여사는 끝까지 반대했어요.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도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고 수진 씨 부모님에 대한 예의 없는 말들을 거리낌 없이 했습니다. 수진 씨 어머니는 딸이 걱정돼서 몇 번이나 그냥 안 해도 돼. 엄마는 괜찮아라고 했어요. 그러나 수진 씨는 준혁 씨를 선택했습니다. 사랑이 뭔지 그때의 수진 씨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3장 결혼 후 달라진 것과 달라지지 않은 것. 결혼 후에도 두 사람은 따로 신혼집을 얻어 살았습니다. 다행이었어요. 만약 시댁에서 같이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하기도 싫다고 수진 씨는 말했어요. 하지만 따로 산다는 것이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편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박 여사는 일주일에 2~3번은 전화를 해왔어요. 오늘 준혁이 밥은 챙겼어? 요즘 준혁이 얼굴이 왜 이렇게 야위었어? 밥을 제대로 안 먹이는 거야? 우리 준혁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 집에서 살아야 해. 냄새도 나고 좁고. 전화가 올 때마다 수진 씨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도 항상 공손하게 받았어요. 늘 네,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어머니를 반복했습니다. 그 사이 수진 씨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수진 씨의 직업은 사실 이 부분에서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작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라고만 알아주세요. 시댁에서도 심지어 남편 준혁 씨도 수진 씨의 직장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거든요. 수진 씨는 일부러 말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결혼 2년 차가 됐을 때 수진 씨는 첫 아이를 임신했어요.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박 여사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어요. 딸이야? 아들이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반대했잖아. 딸 낳을 사람이면 뭐하러. 말을 다 마치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수진 씨는 그날 임신 중인 몸으로 한참을 혼자 울었다고 해요. 준혁 씨는 어머니에게 화를 냈지만 박 여사는 오히려 내가 그러니까 마누라한테 치인다며 역정을 냈고 그게 또 부부 싸움이 됐어요. 임신 기간 내내 수진 씨는 시어머니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임신했다고 다야? 누구는 임신 안 해봤나? 요즘 애들은 너무 약해. 저 정도 배 불러서 뭘 못해. 입덧이 심하면 의지가 약한 거야. 아이를 낳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유 수유를 못하게 됐을 때는 그러니까 내가 며느리를 잘 골라야 한다고 했잖아라는 말이 나왔고 아이 이름을 지을 때도 박 여사가 미리 정해온 이름이 있었는데 수진 씨 부부가 다른 이름을 고르자 한 달 동안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제4장 10년의 기록. 세월이 참 빠르죠. 그렇게 한 해, 2해가 지나는 동안 수진 씨의 삶에는 표면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어 보였습니다. 딸 지아는 무럭무럭 자랐고 준혁 씨는 열심히 일하며 진급을 했어요. 수진 씨도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시댁에서의 구박은 끝나지 않았어요. 해가 갈수록 박 여사의 언행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명절 때 시댁에 가면 수진 씨는 새벽부터 음식 준비를 도왔어요. 그러나 음식이 상에 올라가면
박 여사는 반드시 한 가지씩 흠을 잡았습니다. 전이 너무 두껍네. 국이 싱거워. 이 나물은 왜 이렇게 질겨? 친척들이 맛있다고 하는 음식에도 반드시 뭔가를 찾아내서 말하는 거예요. 한 번은 수진 씨가 너무 속이 상해서 화장실에서 잠깐 울고 나왔는데 시누이 준이가 그걸 보고 박 여사에게 일렀어요. 엄마, 옳게 화장실에서 울고 나왔어. 박 여사의 반응은요? 제가 왜 울어? 내가 뭘 잘못했어? 그냥 사실대로 말한 건데. 수진 씨는 그날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수진 씨의 친정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을 때예요. 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는데 하필 그 날짜가 시아버지 생신과 겹쳤습니다. 수진 씨는 준혁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엄마 수술 날이랑 아버님 생신이 같은 날인데 내가 친정에 가도 될까? 준혁 씨는 당연하지라고 했지만 박 여사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수술? 그게 내 남편 생신보다 중요해? 어머니 수술이면 오빠가 있잖아. 왜 며느리가 가야 해? 수진 씨는 결국 시아버지 생신상을 차려드리고 나서야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수술이 시작되고 나서야 도착한 거예요. 어머니가 수술실로 들어가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수진 씨는 수술실 앞 복도에 혼자 앉아서 가방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이 장면이 이 사연을 처음 읽었을 때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부분이에요. 준혁 씨는 좋은 남편이었지만 완벽한 남편은 아니었어요. 그는 어머니에게 화를 내기도 했지만 어머니를 완전히 외면하지는 못했어요. 어머니의 눈물에 약했고 어머니가 서운하다고 하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수진 씨는 종종 두 사람 사이에서 혼자가 되는 기분을 느꼈어요. 나는 이 집에서 누구야? 아내야? 아니면 그냥 가정부야? 혼자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수진 씨는 딸 지아를 꼭 안았다고 해요. 지아가 엄마 왜 안 울어? 울어도 되라고 하면 수진 씨는 엄마 안 울어. 엄마 강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지아에게 하는 말인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어요. 제5장 수진 씨의 비밀. 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할 차례가 됐어요. 수진 씨의 직장 이야기입니다. 수진 씨는 사실 대학교 때부터 남다른 학생이었어요.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졸업할 때 이미 여러 대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진 씨는 이상하게도 대기업 취직 대신 작은 스타트업에 들어갔어요. 왜냐고요? 수진 씨는 원래부터 만들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그 스타트업은 당시 직원 수 5명짜리 아주 작은 회사였는데 수진 씨는 거기서 창업자 옆에서 모든 걸 배웠어요. 재무, 영업, 마케팅, 심지어 제품 개발까지. 그리고 결혼 전인 29살 때 수진 씨는 조용히 자기 회사를 세웠습니다. IT 기반의 물류 솔루션 회사였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투자자들은 여자가 물류를, 그것도 IT 물류를 일하며 고개를 저었고 초기 투자 유치에 몇 번이나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수진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새 코드를 공부하고 물류 전문가들을 만나 설득하고 작은 거래처 하나하나를 직접 발로 뛰어 확보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수진 씨의 회사 일은 계속됐어요. 시댁에서 구박을 받고 집에 돌아오면 수진 씨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나서 새벽 2, 3시까지 일하는 날이 부지기수였어요. 준혁 씨는 수진 씨가 일한다는 건 알았지만 그 규모나 성과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수진 씨가 일부러 말하지 않았거든요. 왜냐고요? 수진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내가 회사를 크게 키운 걸 시댁에서 알게 된다면 그건 내 능력을 인정받는 게 아니라 쓸모 있는 며느리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싫었어요. 저를 처음부터 사람으로 봐줬으면 했는데 이제 와서 돈 때문에 대접받는 건 더 싫은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많은 걸 담고 있는지. 수진 씨의 회사 LS로지텍은 창업 5년 만에
연 매출 300억을 찍었어요. 직원 수는 200명이 넘었고 주요 대기업들과 물류 계약을 맺었습니다. 7년 차에는 코스닥 상장을 했어요. 그러나 수진 씨는 여전히 시댁에 갈 때는 조용한 며느리였습니다. 비싼 차도 타고 다니지 않았어요. 회사 차를 시댁 근처에는 세워두지 않았고 시댁에 갈 때는 항상 대중교통이나 준혁 씨 차를 이용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수진 씨가 작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게 수진 씨가 원하는 거였으니까요. 제6장 균열의 시작. 결혼 9년 차가 됐을 때 수진 씨의 회사에 큰 기회가 찾아왔어요. 국내 5대 그룹 중 하나인 YH그룹이 물류 시스템 전면 교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파트너사를 선정하는 공개 입찰을 진행하게 된 거예요. YH그룹의 물류 계약 규모는 연간 수천억 원. 대형 물류 회사들이 모두 눈독을 들이고 있었고 업계에서는 이미 몇몇 대형사들이 유력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수진 씨의 LS로지텍이 최종 선정됐어요. 기술력, 비용 효율성, 서비스 안정성 세 가지 모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소식이 업계에 퍼지면서 수진 씨와 LS로지텍은 단번에 주목받는 이름이 됐어요. 경제 뉴스에도 나왔고 몇몇 경제 채널에서 특집 기사를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즈음에 작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준혁 씨의 여동생 준이가 어디선가 경제 기사를 봤어요. LS로지텍, YH그룹 파트너 선정, 업계 신흥 강자로 부상. 기사에 첨부된 사진에는 수진 씨가 있었어요. 대표이사 이수진, 준이는 처음에는 그냥 스크롤을 내렸대요. 그러다가 다시 올라와서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이게 옳게 아니야? 준이는 박 여사에게 바로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지금 기사 하나 보냈는데 확인해봐. 박 여사는 기사를 열어봤습니다. 사진을 보더니 처음에는 뭐야 이게 담긴 했네라고 했어요. 그런데 기사를 읽어내려가다가 박 여사의 얼굴이 굳기 시작했다고 준이는 후에 말했어요. 대표이사 이수진 41씨는 나이도 이름도 모두 맞았어요. 박 여사는 그날 저녁 준혁 씨에게 전화를 해서 물었습니다. 야, 수진이 회사 대표야? 준혁 씨는 침묵했어요. 사실 준혁 씨도 최근에서야 알게 됐거든요. 수진 씨가 회사를 얼마나 크게 키웠는지를. 그 한마디가 전화기 넘어 박 여사의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제7장 태도가 바뀌는 사람들. 다음 날부터 박 여사의 전화 톤이 달라졌어요. 수진아, 오늘 어때? 바빠? 밥은 먹었어? 수진 씨는 전화를 받으면서 순간 귀를 의심했대요. 이게 같은 사람이 맞나? 박 여사는 갑자기 다정해졌어요. 말투도 부드러워졌고 이름을 부르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그전까지 박 여사는 수진 씨를 항상 야 아니면 그 애라고 불렀거든요. 수진 씨는 어색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조금 씁쓸했다고 해요. 그 다음 주 주말 박 여사가 수진 씨 부부에게 함께 밥 먹자고 했어요. 오랜만에 시댁에 갔더니 박 여사가 직접 음식을 차려놓고 있었어요. 그전에는 수진 씨가 와서 다 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는데 박 여사는 수진 씨에게 앉으라고 하면서 이것저것 권했어요. 수진아, 이것 좀 먹어봐.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수진 씨는 조용히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라고. 어머니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있었나?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으면서 준혁 씨는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계속 말을 이어갔지만 수진 씨는 그냥 미소를 유지하며 식사를 마쳤어요. 신우이 준이도 달라졌어요. 결혼 초부터 준이는 수진 씨를 무시하는 편이었어요. 올케는 좀 촌스러운 것 같아요 같은 말을 서슴없이 하거나 시댁 모임에서 수진 씨를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소외시키는 시기였죠.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언니, 나 요즘 취업 준비 중인데 혹시 LS로지텍에 자리 있어요? 언니 밑에서 일하고 싶어요. 수진 씨는 잠시 전화기를 들고 천장을 바라봤다고 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준이야, 우리 회사 채용 절차는 공개 채용이야. 자격 조건 맞으면 지원해. 딱 그 말이 전부였어요.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전까지 수진 씨에게 거의 말을 안 걸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해서 요즘 주식 어떻게 돼? LS로지텍 주가가 오를 것 같냐? 같은 말을 하셨어요. 수진 씨는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회사 경영에 집중하는 편이라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준혁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다고 해요. 한편으로는 어머니와 여동생이 달라진 게 다행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수진 씨에게 미안했습니다. 어느 날 밤 수진 씨가 지하를 재우고 나서 거실에 나왔을 때 준혁 씨가 말했어요. 수진아, 나 미안해. 내가 그동안 어머니한테 더 단호하게 했어야 했는데. 수진 씨는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미안하지 않아도 돼. 당신은 잘못 없어. 그냥 나는 좀 지쳤어. 그 지쳤어라는 말에 준혁 씨는 뭔가를 느꼈다고 해요.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이 사과를 받고도 편안해지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긴 시간이 쌓인 결과인지. 제8장 그날의 만남. 자, 이제 이 사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옵니다. 결혼 10주년이 되던 해 가을이었어요. YH그룹과의 계약 성과가 워낙 좋았고 업계에서 LS로지텍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그의 연말에 대규모 파트너 감사 행사가 열렸습니다. YH그룹의 회장 최동현 씨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였어요. 최동현 회장은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재계 인물이었어요. 재산만 몇 조 원에 달하고 사람을 함부로 만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도 쉽게 고개를 숙이지 않는 분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 분이 직접 파트너사 대표들을 만나는 행사를 연다는 게 업계에서는 꽤 화제였습니다. 수진 씨도 당연히 참석하게 됐어요. 행사는 서울 시내 유명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 행사에 수진 씨 시댁 식구들도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준혁 씨가 다니는 건설회사가 마침 YH그룹의 협력사였거든요. 그래서 준혁 씨도 회사 대표로 이 행사에 초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박 여사가 나도 가고 싶다고 해서 준혁 씨가 어쩔 수 없이 함께 데려가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간 거예요. 행사에 누가 참석하는지, 어떤 자리인지. 행사장에 들어서자마자 박 여사는 기가 죽었어요.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단정하게 차려입은 수백 명의 사람들,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유명 기업인들의 얼굴. 박 여사는 준혁 씨 옆에 딱 붙어서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행사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최동현 회장이 입장한 거예요. 회장이 들어오자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비켰고 수행원들이 옆에서 따랐습니다. 그런데 최동현 회장이 행사장을 둘러보다가 어느 방향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박 여사는 어리둥절하게 그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회장이 걸어가는 방향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수진 씨였습니다. 최동현 회장이 수진 씨 앞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환하게 웃으면서 아주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표님,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수진 씨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저야말로요.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며 대화를 이어가는 장면을 수백 명이 보고 있었어요.